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오늘 아침 여야 지도부는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야 지도부의 메시지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민주당이 일당이 되고 과반을 바라보려면 시민당이 미래한국당을 넘어 비례득표 1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표가 갈려 있어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과 지지자들께 간곡하게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잘 해내기 바라신다면 국회가 안정되어 제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3년간의 경제 실정과 국정 파탄이 코로나 때문입니까? 이번에 코로나를 틈타서 청와대 돌격대 코돌이들이 대거 등장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겁니다. 역시 여당은 국정 안정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야당은 견제 세력 육성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네요.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SBS 성혜영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여야 지도부가 한 말 가운데 이해찬 대표, 김종인 선대위원장 또 다른 이야기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 더 했을까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해찬 대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그리고 경제 위기를 어떻게 안정적이고 모범적으로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또 이낙연 후보도 안정적 국정 운영이라는 단어를 보탰고, 예. 네. 야당은 기존의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야당이 이기지 못하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정권이 행정사법부에 이어서 입법부까지 장악을 하게 된다. 그래서 독재나 다름없는 폭주가 더욱 심해진다. 이런 이제 극한에 가까운 표현을 썼고요. 문재인 정권 3년을 심판해야 된다. 이게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의 동일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두 분께는 여당, 야당 이렇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 얘기는 일단 비례정당 투표에서 더불어 시민당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 하나 했고요. 또 하나 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유세 과정에서 테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직격탄을 날렸어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황 대표가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듣고 이런 분에게 과연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 했다. 누가 테러를 한단 말이냐. 어느 세월이라고 야당 대표가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한단 말이냐. 그러니 국민 지지를 못 받는 것이다. 테러 관련 발언을 해놓고 나서 황교안 후보가 추가적인 설명이 없었어요.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가 되면 여러 가지 조금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테러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건 튀어나온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용어 같은데 잘못 썼던 용어 같고요. 오늘 이제 하루 앞두고 마감하는 날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했던 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수의 의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느냐. 일반적으로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정부가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다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코로나19 전국이 생기기 이전까지 여당에서 그런 캠페인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이러저러한 성과를 가져왔고 앞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다수를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캠페인을 만들었죠. 그래서 나왔던 것이 국민을 지킵니다라고. 네.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도 앞으로의 전국에서도 역시 안정적인 다수가 필요하다는 것도 코로나 이 전국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김종인 야당의 선대위원장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죠. 코돌이라는 용어. 예, 그 얘기는 제가 김영준 교수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맞대응을 했는데 역시 코로나19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국민에 대한 호소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 오늘 코돌이 이야기 조금 전에 나왔는데 말이죠. 그 전에 탄돌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탄돌이가 민주당에서 강력한 힘을 쓰고 있다. 탄돌이라고 하면 2004년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152명 과반 의석 달성할 때 초선 의원 108명을 탄돌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번에 코돌이라고 불렀어요. 용어를 이제 나름대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세 가지 흐름을 바꿨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흐름은 원래 총선은 회고적 투표가 맞는 거예요. 회고적 투표.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투표 지금까지는 그래 미래 왔습니다. 투표가 아니다라는 미래 말씀이십니까? 투표는 대선이고 예. 그리고 정부를 심판하는 거가 보통 이제 회고적 투표라고 하는데 그 회고적 투표를 미래 투표인 전망적 투표로 바꿨다. 코로나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안정론이 견제론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통상 선거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보면 인물을 보고 찍었다는 비율이 제일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공약, 그다음에 정당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당을 보고 찍겠다라는 게 가장 높게 나옵니다. 예. 그게 2016년도에 비해서 무려 13%포인트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당 지도가 높은 집권당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프레임이 이제 바뀌는 상황 속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흡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거대 정당 당시에 2002년도 총선 말씀하셨는데 그때 박근혜 그 대표가 했었던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탄핵 잘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겨우 121석을 가져갔습니다. 예. 근데 그때 상황보다도 더 나쁜 거 아니냐. 뭐 100석밖에 못 얻는다고 하니까 경원지선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 흐름들이 또 거기에 또 막판에 이런 막말을 지금 막 나오니까 이 3040 또 중도층에서 표심이 흔들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어려운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정당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생당이나 정의당, 국민의당, 다른 정당들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정당을 또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호남의 민주당 몰빵은 자살 행위입니다. 잡은 물고기에게는 밥을 주지 않는 것이 기득권 정치의 생리입니다. 오만한 친문 정부와 집권 여당의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더 잘하는 의미로 기호 3번 민생당에게 한 표를 주실 것을 고소합니다. 제3당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21대 국회 성격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보다 다양한 시민의 삶이 폭넓게 대변되고 세적 약자의 목소리가 더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잠시 뒤에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착한 다음에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철수 대표의 오늘 목소리는 들어오지 않아서 뛰는 모습만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성영 의원님, 네. 각 당이 선거 하루 앞두고 말이죠. 네. 나름대로의 판세, 이게 객관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전략적으로 아마 이야기를 할 텐데 목표하는 의석수 어느 정도 가능하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130석 플러스 알파를 지역구에서 얻을 것 같다. 그리고 비례의석은 이제 더불어 시민당이 17석 정도를 얻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120 플러스 알파의 여의도 연구원 산하기관인 여의도 연구원장의 말입니다. 그리고 비례의석은 역시 미래한국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0석을 이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당은 보시는 것처럼 지역구 7석, 비례 비슷한 수준.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10석, 그리고 비례의석에서 4석 정도를 얻겠다. 이게 목표고요. 국민의당은 비례의석만 10석을 갖겠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거 다 합하면 300석을 훨씬 넘어가게 됩니다. 예, 특히 비례정당에서 열린민주당이 지금 빠져 있어요. 열린민주당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비례정당 목표하는 의석수만 합쳐도 성영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47석 이상을 훨씬 넘어가는 상황이 있는데
자, 두 분께 아주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또 시사 프로그램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나오셔서 정치 관련해서 평론을 오래 하셨어요. 뭐 맞출 수는 없겠죠, 정확하게. 그러나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적어도 두 분은 현재 판세로 여당이나 뭐 야당, 제1야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름 전망하시는지.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우세하는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나왔다시피 무슨 합해서 160, 180 이 정도는 아니고요. 한 1당으로 갔을 경우에는 14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1당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조금 전에 나왔던 표에서 소수 정당들이 지역구 7, 8개에다가 비례 4석에서 10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기본적으로 계산을 잘못한 거다. 왜냐하면 희망사항이다. 아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5석, 7석을 가져가 버리면은 비례해서 배분을 받을 만한 예, 여력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자가 그러니까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많은 득표를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좀 모순된 결과를 지금 일단 홍보용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다시 정리드리면은 현재 추세로는 여당인 민주당이 좀 우세해 있는데 그게 압도적인 우세라기보다는 140 정도 언저리에서 일당이 될 소지. 비례 정당까지 다 합쳐도 그렇습니다. 140. 다만 이 비례는 지금 당에서 얘기하고 있다시피 열린민주당까지는 포함할지 말지는 나중에 놓고 계산하고요. 일단 스스로 비례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시민당과 민주당을 두 개를 좀 포함한 걸로 좀 계산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예, 제1야당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되지 못하니까 제1야당은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뭐 10석 이하로 밀려가지고 10석에서 20석 정도 밀릴 소진이 있어 보인다. 120, 130. 예. 김영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이 단독 과반을 할 수 있느냐, 더불어시민당을 합쳐서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주 최악의 경우를 본다고 한다면 서울이 포함해서 수도권이 121석인데요. 예. 그 중에서 지난 2016년도에 35석을 가져갔습니다. 제가 아직 굉장히 박하게 좀 한다면 미래통합당이 예. 그때 그 당시에 35석을 그대로 가져가고 그리고 당시에 또 영남에서 48석밖에 못 가져갔어요. 그게 이제 65석이었는데 미래통합당 얘기합니다. 거예요. 왜냐하면 예. 그래야지 이제 그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당시에 장제원, 유승민 이쪽이 무소속인데 들어왔기 때문에 51석을 가져간다고 본다고 한다면 한 55석이 아마 제일 적게 가져간다. 그걸 합치면 35 플러스 55 하면 이제 90석이고요. 그 충청 강원이 전체 지난 2016년도에 20석을 가져갔는데요. 강원도가 밀리고 있다. 그럼 그걸 한 18석을 따진다고 한다면 거기다 16을 더하면 약 한 124석 정도가 나옵니다. 최대치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35석을 과연 이제 받쳐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걸 만약에 못 받아낸다고 한다면 지금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물론 엄살이라고 하지만 이 초박빙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35석이 만약에 30석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스스로 다 115석밖에 못 가져가. 지난번에 105석을 가져갔거든요. 지역구에서. 그런다고 따지면은 거기에 그쪽으로 육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혹시나 이게 115석까지도 떨어지고 이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어느 걸 합쳐버리면 그게 바로 이제 120대 189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단독 가반 이런 게 3번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04년도 탄핵 때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152석이었고 2008년도에 당시에 한나라당이 153석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2012년에 마치 대선 같은 총선이었기 때문에 그때 152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155석 정도를 만약에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 기록이 깨지는 건데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가져갔다고 본다면 역시 서울에서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미래통합당이 40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면 30석까지 내려가느냐 요 싸움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지난번에 민주당이 123석이었는데 그렇습니다. 호남에서 국민의당한테 완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남을 적어도 석권할 수 있다. 네. 그럼 플러스 한 15에서 20석 이상을 지난번보다는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단순한 계산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난번 선거랑 비슷한 결과를 얻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따져도 한 145석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는데 성영 의원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하게 보는데 결국은 이제 호남 지역에서 얼마나 지금 여당이 과거 국민의당이 당시에 호남 지역 28개 의석 가운데 23개에서
우세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한 90% 가까운 예. 이제 석권을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과연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그리고 아까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121개 지역구 중에서 지금 접전 양상이라고 양당이 인정하는 대략 한 60개 가까운 지역에서 누가 과연 얼마나 더 접전 지역에서 살아 돌아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고 그렇게 보면 결국 과반을 기준으로 이기는 쪽이 한 20석 정도 더 많이 가져가는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네, 김영진 교수가 얘기했던 과반 얘기하려면 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에서 10석 정도 얘기가 더 되는데 가져가야 됩니다. 그 여지가 변수가 뭐가 있느냐면 현재로서는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지금 독주하고 있죠. 지난 8일 이전에 여론조사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때까지 예. 독주를 하고 있었는데 과연 실제로 그렇게 갈 것인지 상당히 개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몇 사람이 당선될 것인지에 따라서 여지가 생기고요. 또 하나 영남 지역에서 지난번에 10석에서 12석까지를 민주당이 가져갔었는데 대체로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현상 유지는 그대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조금씩 깎아서 본다면 아까 제가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하더라도 조금 일당의 가능성 크긴 하지만은 과반까지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죠. 예. 이 범여권이 180석 확보도 가능하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유시민 이사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오늘 다른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것과 관련한 해명을 했는데 언론이 또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왜곡 보도를 하면서 자신은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것인데 판세를 분석하거나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것인데 마치 내가 180석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다. 이것은 왜곡 보도다. 그리고 범진보라고 하는 데는 민주당, 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민생당까지 포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의 당시 방송 중에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은 달성할 것 같고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지역구 노력 중이다 했는데 플러스 알파가 몇 개인지는 말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지지층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는 하여튼 범진보 180, 민생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비례를 받는 경우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80석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본인 희망사항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액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다 예.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얘기한 거를 종합해 보면 딱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 것 같아요. 122 대 180이냐, 130 대 170이냐, 135 대 165냐. 요게 이제 범여권과 범여권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예. 그런 레인지로 이제 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좀 보는데요. 여하튼 간에 범진보 180석을 얘기하는 게 뭐 본인 얘기할 때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니까 뭐 자기 희망사항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것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선거 영역 속에서의 그러한 그 효과는 보수로서는 굉장한 경각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51.6%로 당선이 됐고요. 문재인 후보가 48%로 뭐 한 108만 표 차이가 났었는데요. 그때 오후 3시에 이런 문자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건 뭐 가짜 뉴스였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졌다. 이러다 보니까 막 5시, 6시경에요. 뭐 엄청나게 투표율이 높아졌거든요. 예. 그 당시에 50대의 투표율이 무려 82%였습니다. 그리고 50대의 67%가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얘기하는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한 게 보수 결집을 간접적으로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상대 그러다 진영을 상대 진영을 결집시킨다. 결집시킨다. 예.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이제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도 아유 우리 저 개헌선도 지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와 거의 맥을 같이 하니까 저게 나름대로는 여당으로서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의 악재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투표장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보수 결집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그런 언더닥 이펙트를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밴드웨건이 아니라 그러면서 보면 뭐 전략적으로 뭐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결과는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과정상으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발언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그런 발언하는 사람 180석 가능하다 법률권 그런 발언하는 사람의 말에는 저희가 있는 것이다라고 상당히 직설적으로 또 유시민 이사장을 비판을 했었거든요. 가장 직설적인 대상은 아마 비례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영이 다수를 점한다면 약간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럼 여지가 있다면은 나머지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거 아니냐라는 것을 의식해가지고 이제 유시민 이사장을 그런 지적을 한 것 같고요. 180석 관련 얘기를 희망사항이기도 하지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러 번 거쳐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게 얘기를 했단 네. 말이죠. 당위적인 얘기와 희망과 현실 진단 섞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민주당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답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범진보라는 표현을 했고 또 뭐 한 데서는 비례까지 합한다 또 정의당 합한다 나중에는 민생당까지 합해서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달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달리 받았다면은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한 대로 넓은 의미에서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지금 조금 전에 지적했던 양정철 원장을 비롯해서 바로 지금 민주당에 대한 엄청난 득표로 이해되고 있다고 공세가 나왔으니까 일반인들도 그렇게 지적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제1야당에서 그동안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만 가지고 있다가 아까 그 전망적 투표 얘기했었는데 심판과 더불어서 이후에 견제론까지 같이 꺼내는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야 주요 정당의 후보들 가운데 사실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지역이 서울 종로죠. 정치 1번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여야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이 출마를 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맞붙는 두 후보의 선거 하루 전날 마지막 메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의석을 바탕으로 저희들은 싸우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꾸어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와 국민적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저급하고 소모적인 삼류의 정치를 품격 있고 생산적인 인류의 정치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금도 경제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조국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쫓아내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내다 본다면서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쳤는데도 180석이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절망입니다.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법 여권이 180석 이상 확보를 하면은 조국 부부가 부활해서 돌아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하는 검찰 개혁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더 탄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수처의 조기 설치, 공수처를 통한 검찰 권력의 견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서울 종로 지역구의 선거 결과는 여야의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결과입니다만 여야의 차기 대선 경쟁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조금 중간에 이재명 지사가 끼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대체적인 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이낙연 후보가 앞서가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이제 황교안 후보가 2등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1등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황교안 후보가 그동안의 여론조사하고 다르게 결과적으로 승리한다면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현재 여론조사의 추세를 뒤집지 못하고 끝난다면은 지난 8일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 당연하죠. 지금 그 이후는 우리가 예. 발표할 수 없는 거니까는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정치적인 과연 입지가 가능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봤다시피 이낙연 지금 후보이자 선대위원장의 메시지는 기존의 정치권과 다른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황교안 후보가 그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맞받아칠 건데 그게 아니고
그동안의 정치하고는 좀 무슨 다른 정치를 해보자. 미움의 정치를 벗어나자. 싸움의 정치를 벗어나자.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추세대로 만약에 이낙연, 그동안까지 18일 이전의 추세대로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승리한다면은 이후의 상황에서 그동안의 기세를 상당한 이어갈 소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주목해서 볼 지역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대선 출마를 이야기한 후보들도 꽤 있어요. 특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구에서 출마한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 그랬더니 경쟁자인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후보도 내가 승리하면 나도 대선 후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종로도 과연 몇 % 차이로 지느냐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차이가 얼마큼 나냐. 승패지만 차이가 만약에 이거 왜 중요하냐면 저는 각 여론조사 기관들이 저는 지금은 발표 안 하지만 그 자사를 제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나는지 좁혀지는지 이런 부분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대구 같은 경우에 김부겸 후보하고 주호영 후보가 붙잖아요. 빅데이터 상으로는 다르다라는 그 부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빅데이터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는 이제 부당적이 없기 때문에 언급량을 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혼돈스러운 것도 있지만 두 사람 전부 다 이제 대권 후보로 이제 나오겠다고 선언을 한다는 거는 대구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지역에 지금 뭐 홍준표 후보도 자기가 대권 나간다 그러고 김부겸 뭐 예를 들어서 후보도 좀 대권 나간다고 한다면 큰 틀 속에서 보면은 뭐 싫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권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표심이 출렁거린 적은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일종의 선거 프레임을 만드는 작업 속에서 대선 후보로서 이제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이라도 득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주호영 후보도 나도 대권 후보로 나가겠다라고 이제 맞받아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선거에서 한 선거에서 유력 대권 후보가 선거 전에 붙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정면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맞붙는 경우는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가 전체적으로 18개 동으로 돼 있었는데요. 정세균 후보가 2016년도 16곳에서 이겼습니다. 두 군데밖에 못 이겼는데요. 종로 안에서. 예. 그런데 실은 박진 후보가 이겼을 때는 10곳에서 당시에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 결국 대권 후보들의 이러한 치열한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거의 3년이 됩니다. 다음 달이면 3년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차기 대선의 경쟁 구도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다. 이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성영 의원, 네. 조금 전에 황교안 후보 모습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또 운동화를 벗고 큰절을 해요. 네, 이번에 큰절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이제 공약 이슈가 실종됐기 때문에 무조건 뭐 각 당의 거물이든 신인 후보든 무조건 저를 봐주십시오. 이 대면 유세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기회를 통해서 급하면 저를 하게 되는 한국 선거의 관행이 뭐 되풀이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과거에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 때도 큰절을 했었고 또 2004년 탄핵 때 추미애 당시 국회의원이 또 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또 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큰절을 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후보 지원 유세 가서 같이 큰절하는 모습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절을 한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 간절하다. 우리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진 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겸손한 모습도 보이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같이 있죠. 정말 절절한 상황에서 절을 한 장면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어느 큰절이 기억이 나세요? 지금까지 뭐 선거 때마다 큰절하는 후보들은 상당히 많았는데. 예, 가장 큰 것들로 봤을 때는 큰 정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탄핵 이후에 어려웠을 때, 아까 얘기 나왔던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했던 얘기가 있고요. 탄핵 또 하나,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역풍이 불어서 예, 그랬을 한나라당이 참패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당시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나라당 역시 또 그냥 인사만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큰절들을 하는군요. 예. 박근혜 당시 대표는 큰절은 안 하고 인사만 했네요. 또 이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얀 옷을 입고 역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살려주십시오 예. 인사를 했던 장면이 있고요.
또 그 전에 아시겠지만 역시 또 탄핵 때 삼보일배를 했던 당시에 추미애 후보가 좀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절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선거운동을 마감할 때 국회의원 후보들이 대부분 마지막 국민들에게 절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한때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비유를 할 때 인류의 진화 과정을 가지고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발로 엎드려 다니다가 직립보행을 하게 된 일어서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선거 때까지는 정말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처럼 엎드리다가 점차로 당선되고 나서는 꼿꼿하게 일어서는 직립보행하게 된 이걸 비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 가장 엎드린 시절이 투표 전날인 마지막 지금 엎드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며칠 전인가 이낙연 후보가 선대위원장에 그런 얘기했었는데요. 선거 때만 겸손할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정말 선거 이전에 이렇게 엎드렸다가 바로 끝나자마자 직립보행을 하는 그런 양태보다는 지금의 정신을 가지고 선거 이후에도 갔으면 하고 추가적으로 주문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절을 한다는 것은 뭐 유권자에 대해서 간곡하게 지지를 호소하는 의미인 동시에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또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또 의도도 담겨 있다. 이 말씀 여러분께 드렸고요.